여러분들이 그동안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를 랭귀지 디자인할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당시에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려사항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배웠는데,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코르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고 지원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함수 설계 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메터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발생을 허용할 것인가. 특히 함수라고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 사이드 이펙트를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간혹 가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결과값으로 값 하나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타입의 값이 리턴될 수 있는가,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함수 그러면은 결과값 하나를 리턴할 수 있는데, 랭귀지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에 보면은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라는 것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정의해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수 설계 고려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특성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에게 파라메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펑션의 결과로 리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해야 그 오브젝트가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이제 int라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int라는 타입은 int라는 타입을 가진 변수에 이제 어떤 걸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int라는 타입의 변수를 파라메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라는 타입을 펑션의 결과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라는 타입을 가진 오브젝트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와 유사한 float, 더블, 캐릭터 이런 모든 것들이 퍼스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강좌에서 배우고 있는 주요 의제는 함수입니다. 함수. 그러면은 함수라는 것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명령형 언어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함수라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언어에서는 이러한 특성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함수를 갖다가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명령형 언어, 임퍼러티브 랭귀지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언어들은 펑션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함수형 언어서 펑셔널 랭귀지죠. 여기서는 함수라는 것이 펑션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지금 함수를 다루고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은 수학으로부터의 함수 그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함수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에서의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f, x, y 하고 이제 뭔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z 이퀄은 f, x,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위에 x, y에 해당되는 것이 파라메타 x, y고 적절한 타입이 주어져야 되겠죠. 함수 이름 여기는 이제 f지만 여기 이제 펑션에서 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타입이 더블이다 이런 식으로 적절히 타입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이 함수값을 계산할 때 독립변수 xy, 이 xy를 독립변수라고 얘기하죠. 이 xy 값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47, f47 계산해서 이제 이 값을 a의 a 값이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 정의한 펑의 이제 파라메타의 4.0과 7.0 이러한 액츄얼 파라메타를 이제 전달해서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가 이제 a에 저장된다. 비슷한 의미죠. 수학적 함수에서 주어진 독립변수의 값,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전달된 파라메타의 값을 이용해서 실행 결과 값 하나를 생성해서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계산 과정, 수학에서 함수값 계산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것의 값을 변화시키지 여기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함수값 계산할 때 어떠한 다른 함수의 값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시키지 않는다.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함수 실행 과정에서 파라메터나 비지역 변수 값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다른 것의 값,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구체적으로 파라메터나 이제 비지역 변수의 값, 이걸 변화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학적 함수를 보면은 여기 참조 투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어로는 referential transparenc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referential transparency라는 특성은 이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함수의 값은 독립 변수에만 의존한다. 함수의 값은 무엇이 주어졌느냐 요거에만 의존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독립 변수 값에 대해서는 함수값 계산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여기에 x와 y에 여기 4, 7이 들어가 있는데 4, 7로 계산하게 되면은 몇 번을 계산하든지 값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제까지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특성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비슷한 개념은 뭐냐면은 함수는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특성입니다. 함수의 값은 파라미터에만 의존해야 된다. 요 함수 값을 계산할 때는 전달받은 파라미터 요것에 의해서만 그 값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함수는 항상 동일한 값을 리턴해야 된다. 수학에서 항상 주어진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값의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함수도 전달될 값이 액츄얼 파라미터가 동일한 것이 전달되면은 항상 그 결과는 동일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의미되는 것입니다.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함수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은 함수를 실행한 후 실행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foo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body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foo를 활용하는 호출하는 그러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뭔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호출합니다. 실행이 끝난 다음에 리턴해서 또 이걸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호출하기 전과 그 다음에 호출한 다음, 호출하기 전에 실행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호출해서 그 다음에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리턴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실행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행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호출자의 지역 변수의 값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호출자는 게 콜에서 요것이 이제 풀을 호출하니까 이게 호출자입니다. 여기에 지역 변수 값이 변화되는 경우, 말하자면 이게 파라메타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액츄얼 파라메타는 대부분은 여기 이러한 호출자의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요 실행하는 동안에 변화가 되면은 요것이 변화가 되면은 호출자의 지역 변수 값이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파라메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실행함으로써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비지역 변수 값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스태틱 앤시스터들의 지역 변수, 가장 좋은 예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의 값이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요걸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스태틱 앤시스터들이 있습니다. 쭉 앤시스터들이 있죠. 그럼 맨 바깥에 있는 요것이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요거 스태틱 앤시스터들 요거 요런 것들 모두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비지역 변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은 실행 환경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실행 과정에서 입출력을 실행하면 이것도 함수의 사이드 이펙트로 갑니다. 함수 실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어떤 함수의 실행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력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의 사이드 이펙트 중에서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허용하려면은 파라메타의 값 전달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 아웃 모드, 입출력 모드죠. 파라메타가 인, 아웃 모드에 이제 파라메타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그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웃 모드이기 때문에. 근데 사이드 이펙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파라메타 전달 모드가 인 모드면은 사이드 이펙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웃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발생을 될 수 있는 대로 유발시키지 않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보면은 콜 바이 밸류는 파라메타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콜 바이 리절트나 콜 바이 밸류 리절트 또는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것들은 사이드 이펙트를 유발하는 그런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함수의 결과로서 리턴될 수 있는 값의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언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값의 타입이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야만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의 전제가 함수의 결과를 리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언어마다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값의 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C 언어는 배열과 함수를 제외한 모든 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함수는 C에서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배열과 함수는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열과 함수도 함수의 결과로 리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배열과 함수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리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배열과 함수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자체, 그러니까 주소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C++에 보면 이제 C와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이 C와 비슷한데 C++에서는 클래스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오브젝트를 C++에는 리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클래스를 액체라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C#이나 자바의 경우는 모든 타입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드는 리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소드라는 것은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다, 파이썬, 루비, 루아 이러한 언어들은 모든 타입의 오브젝트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썬, 루비, 루아에서 함수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다. 그런데 특히 에이다가 특별한 경우인데 에이다의 경우는 함수를 타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다는 타입이 아닙니다. 함수가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는 에이다의 경우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이제 아닙니다. 타입이 아니니까 이제 객체를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함수형 언어, 펑셔널 랭귀지 이것은 모든 타입을 리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 랭귀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타입이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다. 물론 이제 함수도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함수도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펑션이 리턴할 수 있는 값의 개수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펑션은 보통 한 개의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라는 이제 펑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턴 값 하나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콜을 이렇게 하고 결과값 하나를 변수에 이렇게 저장해서 하든가 뭐 다른 수식의 연산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언어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루비라는 예를 들어 보면은 9라는 펑션 이렇게 def 해가지고 펑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리턴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걸 호출할 때는 9를 호출하고서 세 개의 결과값을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결과값을 받습니다. 루아도 비슷합니다. 단지 펑션 정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펑션. 그럼 여기서도 리턴 하나, 둘, 세 개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호출할 때는 결과값을 마찬가지로 n 토탈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써주고서 결과값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들이 제공하는 그런 연산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int 타입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플로트 타입에 대해서 가능하고 더블 타입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려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오퍼레이터들을 새로운 오퍼레이터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도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콤플렉스 곱하기 콤플렉스를 썼습니다. 원래 이제 곱하기 연산에는 인트 타입이나 플로트 타입, 더블 타입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만은 콤플렉스 넘버를 대상으로 곱하기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레이셔널 넘버 유리수죠. 곱하기 이제 레이셔널 넘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이런 타입들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러한 곱하기 연산이라는 것은 인트나 플로트, 더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인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복소수 곱하기도 할 수 있다. 또는 유리수 곱하기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들도 하나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 정의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들의 우선순위와 결합 법칙은 원래의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결합 법칙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정의할 수 있는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라이터빌리티는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복소수 곱하기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복잡한 그런 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 놓으면은 복소수 연산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빌리티는 향상되고 그렇지만 리더빌리티는 이제 저하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곱하기 연산을 했는데 이런 곱하기 연산이 사용되는 이런 오퍼랜드들이 타입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을 살펴봐야만이 이 곱하기 연산이 어떤 타입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빌리티는 이제 저하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용자 정의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허용하는 언어는 이제 이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C++, Ada, Python, Ruby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C++에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거. 벡터의 내적은 인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오퍼레이터를 한번 정의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스타 곱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합니다. 그럼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오퍼랜드 두 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펑션이니까 파라미터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VA, VB. VA, VB는 여기 벡터 3D라는 타입을 갖습니다. 벡터 3D라는 타입은 타입 데프로에서 X, Y, Z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진 벡터다. 3차원이라는 숫자죠. 이런 식으로 타입을 이제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곱하기 연산을 갖다가 정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VA.x 곱하기 VB.x 서로 x 컴포넌트끼리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y 컴포넌트끼리 곱하고 z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세 개 전부 다 더한 결과가 내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할 때는
벡터 1 곱하기 벡터 2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해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요걸 이용해서 내적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내적을 구한 결과는 벡터 두 개를 오퍼랜드로 받아서 이제 스칼라 값을 하나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값을 하나 여기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벡터 1과 벡터 2는 vec3d라는 그런 타입을 가져야 되고 .p라는 거 여기 .p라는 거 있죠. 요거는 w라는 타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는 원래의 연산자 이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들은 원래 기존의 연산자를 사용하지만은 의미는 새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산자의 의미와 연관이 없는 의미로 정의하면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죠.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러 모듈들이 동일한 연산자를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로 정의하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정의했다고 하면은 또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듈 각각을 여러 개의 모듈을 통합하기 전에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의 의미를 모두 동일한 같은 의미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라이터빌리티는 분명 향상됩니다. 그렇지만 리더빌리티가 저하되기 때문에 리더빌리티를 고려해서 오버레이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하게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오퍼레이터가 다른 타입의 오퍼랜드에 대해서 아주 자주 사용된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오버로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리더빌리티에 더 좋다. 오버로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리더빌리티가 저하되기 때문에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리더빌리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앞에서 본 그 벡터 곱하기를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정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오버로디드 오퍼레이터를 써서 정의해서 이제 스칼라 값 C에다가 이제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흔히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곱하기 연산의 오퍼랜드 A와 B가 벡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벡터라는 변수 이름에 벡터라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읽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노트 프로덕트라는 그러한 펑션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벡터 A와 벡터 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리더빌리티 이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펑션 이름 자체가 노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A와 파라메타로 쓰인 A와 B는 당연히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에 리더빌리티에 훨씬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서브 프로그램의 특수한 형태인 코루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루틴을 말할 때 이것은 실행 제어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칭적 단위 제어 모델이다. 시메트릭 유닛 컨트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까지의 서브 프로그램은 콜러가 있고 콜리가 있었습니다. 호출자가 있고 호출되는 피호출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종관계 또는 상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코르티는 서로 대등한 관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들이 각각 호출자가 되기도 하고 피호출자가 되기도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도 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를 호출하기도 하고 또 얘가 이걸 호출하기도 합니다. 서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마치 그 리커시브 호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호출하고 호출되는 그러한 그 모양 그 패턴이 리커시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코르틴 고유의 어떤 방식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틴의 호출 및 복귀는 리줌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호출할 때는 콜, 그 다음에 리턴할 때는 리턴이라는 그런 걸 씁니다. 그런데 코르틴에서는 리줌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호출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리턴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에서 제어되는 다중 진입 지점을 갖는다. 엔트리 포인트가 여러 개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서브 프로그램을 보면은 서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걸 호출한다 그러면 항상 맨 처음으로 이제 맨 처음 지점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엔트리 포인트 하나입니다. 처음에 있는 거. 근데 코르틴은 엔트리 포인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 진입 진입 지점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진입 지점이 처음 호출할 때는 이제 첫 줄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줌에 의해서 할 때는 리줌 명령의 다음 줄을 진입 지점으로 합니다. 이러한 그 코르틴의 그러한 그 실행 방법은 여러 모듈들이 의사병렬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쿼시 컨커런트 엑스큐션이다. 이건 쿼시 그러면은 이제 의사, 유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컨커런트 실행은 병렬 실행은 아닌데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병렬 실행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주어진 시점에서 단 한 개의 코르틴만 실행된다. 이건 이제 코르틴이 이것도 있고 이제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는 요거 하나만 실행됩니다. 그런데 실행 패턴이 요거 하다가 또 요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또 다시 요거 하다가 또 요거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나뉘어 가지고 실행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떤 한순간에서는 하나의 코르틴만 실행됩니다. 이것이 실행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실행될 수도 있고 이것이 실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밖에서 볼 때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쿼지 콘커런트 엑스큐션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코르틴을 적용하는 그 사례는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여러 개의 모듈들이 서로 이제 리줌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하는데 이제 적합하다. 이런 예로 이제 적합한 그 예는 생산자 소비자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르틴들이 실행하는 그 모양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것과 이건 별개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은 코르틴 A와 B가 이제 코르틴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다른 메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코르틴 A를 먼저 콜을 하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콜이기 때문에 이제 첫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실행하다가 리줌 B 했습니다. 항상 코르틴을 호출할 때는 리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하다가 이제 여기서 B로 이제 가서 처음 호출이기 때문에 첫 엔트리 포인트로 넘어가죠. 여기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줌 A 그러면 이제 코르틴 A입니다. A가 그러면은 현재 코르틴 B를 호출한 게 코르틴 A이기 때문에 A가 이제 그 B를 이렇게 리줌한 그 다음 지점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실행합니다.
그다음에 또 리듐 B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르틴 B를 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B가 리듐 했던 그 지점 다음 지점으로 가서 이제 실행합니다. 이걸 실행하고 또 리듐 A 그러면 이제 A의 리듐 B 다음 줄로 가서 이렇게 또 실행하고 또 리듐 B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코르틴 B로 가서 리듐에 했던 그 다음 줄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 코르틴 코르틴 B를 그 호출한 게 코르틴 A니까 코르틴 A에 이제 리듐 B 했던 그 다음 줄로 가서 실행하고 다 끝나면 이제 리턴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그 코르틴을 사용하는 아주 적절한 예가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가 이제 코르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로듀서는 생산자, 컨슈머는 이제 소비자입니다. 그럼 생산자가 어떤 물건을 하나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슈머가 그걸 갖다가 이제 가서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이 끝난 다음에 또 생산자의 컨트롤을 넣어서 생산자가 생산하고 컨슈머는 또 다시 그걸 소비하고 이런 패턴을 하는 그러한 응용 분야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어떤 메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프로듀서를 콜하면은 맨 처음 줄로 가서 실행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하나 여기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리듐 B 소비자 컨슈머를 갖다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 호출이기 때문에 이제 첫 지름을 가죠. 여기서 가서 이제 프로듀서가 만든 제품을 여기서 소비하죠. 소비를 다 끝냈다 그러면 또 계속 일을 하려면 이제 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프로듀서를 또 호출합니다. 그럼 프로듀서의 그 리듐 B 다음 줄로 가서 시행을 하고 또 가서 이제 뭔가 또 물건을 또 만들죠. 만든 다음에 또 이제 리듐 B에서는 소비자 컨슈머를 갖다가 호출하면은 이제는 그 컨슈머가 이제 프로듀서를 리듐한 그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죠. 다음 지점 넘어가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컨슈머가 이제 또 소비를 하죠. 소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프로듀서를 갖다가 이제 또 리듐하면은 또 이렇게 가서 요걸 계속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요걸 그냥 계속 프로듀서 그 다음에 컨슘 프로듀스 컨슘 또 프로듀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시점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제 적절히 여기서 이제 밖으로 룹을 안 돌고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뭐 이러고 가서 완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